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의 송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암 환자의 비만 관리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비만과 암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비만이 정의가 되는데요.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키와 몸무게의 비율인데 정확히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듯이 우리나라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25 정도가 되면 BMI라고 체질량 지수가 25가 되면 비만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 기준을 쓰진 않고요. 서구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체질량 지수가 30 정도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비만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허리둘레를 재서 우리가 비만을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래쪽 갈비뼈랑 골반 사이에 중간쯤에 허리둘레를 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허리둘레가 굵으면 뱃속에 있는 복부 지방 혹은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이고요. 이것도 나라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남자는 허리둘레가 90cm, 여자는 한 85cm 넘으면 복부 비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90cm라고 한다면은 대략 이제 허리둘레를 해가지고 30인치대 후반대 정도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갖다가 어떻게 재느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체질량 지수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비만을 갖다가 재고 비만을 진단하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허리둘레 그것이 뱃속에 있는 지방, 내장 지방을 측정하는 기본 지표입니다. 이거 외에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입니다. 엉덩이가 허리에 비해서 조금 더 크다, 특히 허리가 좀 더 가늘다 이런 경우에 다른 병들이 생기는 것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완, 그러니까 위쪽 팔의 피부 두께 이건 또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하는 거라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체성분 측정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 지방만 따로 좀 재보고 싶다. 지방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비만에서는. 그럴 때 가장 표준적인 것은 위쪽에 있는 DXA라고 되어 있는 덱사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가장 표준인데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아마도 그 아래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체성분 분석기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약자로는 BIA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요새는 뭐 목욕탕 같은 데 가도 병원은 당연히 있고요. 아마 많이 접해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내장 지방이라는 걸 가장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거는 CT를 찍는 것인데요. 내장 지방 C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선생님 접했을 것이 BIA 체성분 분석기라고 하는 것인데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생긴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양쪽 손으로 전극을 잡고 발바닥 쪽에 또 전극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전기가 흐르거든요. 전기가 지방에는 덜 흐르고 나머지 근육이나 뼈에는 잘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가 흐르는 정도의 차이, 저항의 차이를 이용해서 체성분에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꽤나 정확한 기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더 정확한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걸로 좋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장지방 CT인데요.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비스럴 팻이라고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허리 아래쪽 허리인 요추의 4번, 5번 높이를 횡단면으로 잘라서 본 것인데 요추 4번 정도가 대충 배꼽 높이거든요. 배꼽보다 조금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지방에 해당되는 걸 전부 하늘색으로 칠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것의 넓이를 측정을 합니다. 넓이를 측정해서 넓이가 넓으면 내장 지방이 많구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그게 대사 위험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시면 하늘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그 노란색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까만색 영역이 있는데 저 까만색 영역을 피하 지방이라 그럽니다. 우리 보통 손으로 잡히는 그 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 하늘색과 방금 말씀드린 저 까만색 그 피하 지방의 비율을 또 재는 것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또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 및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피하 지방에 비해서 내장 지방이 많으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나라에 암이 생겼을 때 그 암이 생기는 원인으로서 비만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만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색깔이 더 진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대표적이죠. 미국이 왼쪽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아르헨티나, 오른쪽 아래 보면 호주, 그다음 위쪽에 보면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암의 원인으로서 비만이 작용하는 것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저 오른쪽 끝에쯤에 있죠. 보시면 색깔이 그다지 짙지는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비만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일 텐데, 암의 원인으로서 비만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젊은 분들의 비만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위험도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체중이 증가하면 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 굉장히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3가지, 4가지 정도 암이 비만과 관련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여성암들인 유방암과 자궁내막암 혹은 난소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성까지 포함하면 아주 대표적인 것이 대장암입니다. 그 외에 식도, 췌장, 담낭암 뭐 이런 것이 써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방암, 자궁내막암, 대장암 정도가 비만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이 실제로 암이 발생하는데, 암이 생기는데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면, 여자분들의 비만이 남자분들의 비만보다 조금 더 비만이 암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과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암의 종류가 여성암, 유방암, 자궁내막암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암이 아무래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비만이 암에 조금 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암 같은 경우는 남녀 공이 걸리는 병인데, 대장암에 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비만하셨던 분들이 체중을 줄이면 암이 생기는 걸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비만한 분들한테 암이 좀 더 잘 생기는 암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체중을 좀 빼보셨던 분들을 갖다가 쭉 몇 년간 우리가 지켜봤던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아까 비만과 관련 있던 여성암인 유방암, 자궁내막암에 대해서 연구들이 되어 있는데, 연구에 따라서 17%에서 40%까지 암의 발생이 체중을 줄이면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체중을 줄이는 것은 비만과 관련된 암을 줄이는데 좋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시사를 하고, 두 번째는 비만 수술, 요새는 이제 꽤 많아졌는데요. 위에 일부를 절제를 하면서 위에 부피도 줄이고 위에서 나오는 식욕 관련한 호르몬도 좀 줄이는 그런 수술이죠. 그 수술을 한 사람들이 하지 않은 사람보다 암이 좀 덜 생긴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만과 관련된 암들은 아무래도 체중을 줄이면, 혹은 이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치료를 하면 암이 좀 덜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그런 암들뿐만 아니라 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 전반으로 봤을 때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전반적으로 암 발생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근거는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암을 이미 겪으셨던 분들은 어떨까요? 이미 겪어서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만 단위가 이제 되는데요. 체중 감량은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춥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사망을 낮추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비만하신 분들이 체중을 관리했다 그러면 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망을 18% 정도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꽤나 많이 낮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암이 재발할까, 혹은 또 다른 암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걸 2차 암이라 그러는데, 그런 암에 대해서 집중하기 쉬우신데, 사실은 이분들이 또 심혈관 질환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 그리고 암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암이 진단된 후에 15년쯤 지나고 나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암에 의한 사망을 초과를 해서 한 10년, 15년 정도 암을 치료하고 난 분들은 사실은 암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만큼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의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꼭 암의 재발이나 사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만하신 암 경험자들의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는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하신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체중을 줄여야 되냐? 크게는 약물적 치료랑 비약물적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왼쪽 위에 식사, 운동 등의 생활습관 개선, 이것이 이제 비약물적 치료인 거고요. 그 아래쪽에 약물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비약물적 치료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이제 의사에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약물 치료, 요새도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유행처럼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그 효과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기도 하시는데요. 약물 처방을 나중에 하시더라도 반드시 비약물적 요법, 그러니까 식사 조절과 운동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중단한 이후에 체중 유지에도 비약물적 요법이 동반되지 않으면, 약물을 중단한 후에 요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중이 다시 증가한 현상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식사, 운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식사의 얘기인데요. 칼로리 적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그건 뭐냐면 내가 먹어서 얻은 칼로리, 음식으로 인해서 얻은 칼로리에 비해서 내가 사용한 칼로리가 더 많으면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것이 더 많으니까 적자다. 그래가지고 칼로리 적자라고 부르는데, 비만의 현재까지의 치료는 모두 다 칼로리 적자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지방을 태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의학적으로 그다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고, 모든 비만 치료는 현재로서는 칼로리 적자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내가 체중을 갖다가 빼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냥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남은 삶 동안 이런 정도로 식사를 하고 이런 정도로 생활을 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지속 가능하다고 할 때, 지속 가능한 칼로리 제한은 하루에 보통 500칼로리, 700칼로리 정도를 줄인 식사를 얘기를 합니다. 초저열량 식사라고 해가지고 뭐 1200칼로리 하루에 전체에서 드시는 양이요, 800칼로리 뭐 이 정도의 열량 제한을 하는 걸 갖다가 단기간에 체중을 빨리 빼기 위해서 권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칼로리를 제한한 것을 지속한다라면은 영양 부족이라든지 근육 감소,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열량 제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는 현재 드시는 것에서 한 500에서 700칼로리를 줄인 정도의 식사를 권장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로리라는 것은 보통 세 가지 영양분에 의해서 공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보통은 고지방, 지방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그 칼로리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방 섭취를 총 칼로리의 20% 이하로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칼로리를 갖다가 내가 하루에 먹는다 그러면은 400칼로리 이하만 지방으로 먹으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지금 그 통계를 보면 대개 한 20, 30대 같은 경우는 총 칼로리의 25%, 약 4분의 1 정도를 지방으로 섭취하시는데 반해서 60세 전후, 50대 이후 60세 전후에서는 대개 한 15에서 20% 정도만 지방으로 인해서 칼로리 드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가 좀 드시고 이제 암을 겪으신 분들은 대개 다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지방 섭취를 20% 이하로 제한해라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20% 이하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시고 한국적인 식단으로 드신 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는 탄수화물 섭취, 당분 섭취를 좀 제한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그 50대 이상의 분들은 전체 칼로리의 60에서 70% 정도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 한 65에서 66%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대략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낮춰라, 이런 겁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체지방을 늘리는데 조금 더 특수하게 내분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해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쪽이 유리하다, 이런 것을 요새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예 그냥 탄수화물을 고지방 저탄수화물 뭐 그런 시기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지만 대략 전체 칼로리의 절반 수준으로 좀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권장을 하는데, 지방은 그대로 두면서 탄수화물을 줄이면은 단백질은 약간 늘리는 쪽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칼로리도 칼로리지만 체중을 줄이다 보면 지방만 줄어들지가 않고 근육이 반드시 줄게 되는데, 그 근육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몸무게 1kg당 1.0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하는데, 대개 1.0에서 1.6g 사이 정도를 드시라고 많이 권하거든요. 그 정도,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다면 이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그 산수를 해보면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만한 것이 지방 1kg, 노란 지방 덩어리 1kg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7,700칼로리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아까 제가 권장하는 것이 500에서 700 정도 칼로리를 하루에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략 500 정도를 줄인다고 가정한다면 일주일이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에서 7을 곱하면 3,500칼로리 정도가 일주일에 줄어든 게 되겠죠, 식사에서. 그러면 7,700칼로리로 3,500을 나누면 대략 한 절반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0.5kg 정도의 감량이 가능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저거는 전부 다 지방이 줄었다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건 조금 오류가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깃밥, 우리가 이제 1,000원, 요새 2,000원 올랐던데, 공깃밥 한 그릇의 칼로리가 대략 한 300에서 35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에서 700칼로리 줄인다는 거는 공깃밥 한 그릇 반에서 두 그릇 정도에 해당하는 칼로리 줄이는 거거든요. 사실 상당히 많이 줄인 겁니다. 이것만 줄여도 꽤나 많이 줄인 거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저충격 운동, low impact exercise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시고 체중을 줄여야겠는데 운동을 내가 젊었을 때 잘 뛰었다 해가지고 바로 뛰기부터 시작하는 걸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좀 덜 가는 운동으로 걷기나 산책, 자전거, 이제 앉아서 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수영 이런 것들이 관절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체중이 아직 좀 많이 나가시고 체중이 어느 정도 줄기 전까지 이제 내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도록 운동하겠다 하시면 이런 저충격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권하면서 거기에 근력 운동을 반드시 추가적으로 하시도록 권장합니다. 이 근력 운동을 권장하는 이유 중에 특히 연세가 드시고 암이 있으셨던 분들은 대개 연세가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근육량이 점점 빠져가는 나이신데 체중을 감량하면 근육량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 근육량 유지가 되고 그게 기초대사량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꼭 하시도록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칼로리 계산을 해보면 이 칼로리 계산을 하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함이냐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체중을 줄이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이 있고 고강도의 운동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강도에 따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70kg 정도이신 분이 중간 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한 120분, 고강도 운동 한 30분 정도 꾸준히 한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운동한 축에 속하십니다.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보면. 아래 수식은 아까 지방에 대한 얘기, 그 식사에 대한 얘기할 때보다 수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다지 뭐 수식을 아는 거 중요하진 않지만 요 정도면은 일주일에 840칼로리 정도를 내가 운동으로 썼다. 그래서 일주일에 840칼로리 정도의 적자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지방 1kg에 7,700칼로리거든요. 그걸 나눠보면은 일주일에 0.1kg 정도의 감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kg을 빼려면은 약 10주 정도, 그러니까 2달 반 정도를 운동을 해야 1kg 정도를 겨우 뺄 수가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건 또 순수 지방만 빠진다는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운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눈에 띄는 체중 감량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려면 결국에는 식사 조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을 감소하면 근육량이 감소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을 때 나이에 따라 또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많게는 감량된 체중의 10에서 30%, 많게 30% 정도까지도 근육이 빠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1kg 정도 빠질 때 7,700칼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순수 지방만 가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 1kg가 빠진 것 중에 0.3kg 정도 많게는 근육이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특히나 빠르게 체중을 감량을 하면은 근육을 그 분해를 해가지고 그걸로 칼로리를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 감소가 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체중 감량을 반드시 권장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 40대 이후로는 계속해서 사람의 몸이 저절로 근육이 빠지거든요. 저도 이제 근육이 빠지고 있는 나이대인데 그 노년기에는 더더군다나 이미 빠진 근육도 많고 근육이 빠져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체중을 갖다가 빠르게 뺀다면은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나중에 체중을 빼고 났더니 근육이 남는 게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 감소를 위해서 체중 감량할 때 주의를 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무게 1kg당 1.0g 이상의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6g까지도 많이 권합니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된다. 운동하실 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근육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 특히 나이 드셨을 때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육이 감소하면은 또 체중과 관련된 것 중에 알아두실 만한 것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겁니다. 기초대사량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갖다 기초대사량이라 그래요. 우리 몸이 뇌라든지 뭐 심장이라든지 호흡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몸의 근육이 알아서 가만히 있어도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량인데 꽤 많아요. 근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근육이 쓰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도 적어지고 호르몬 변화도 생겨가지고 기초 대사량이 적어지십니다. 그래서 근육이 만약에 너무 많이 체중 감량을 하면서 빠진다. 그렇게 하면 기초 대사량도 같이 빠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는 거라서 나중에 쓰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을 때도 에너지를 막 쓰고 있으면 체중이 감소하거나 체중을 빼고 나서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막 써주니까는 유지에 되게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근육이 너무 감소해버리면 내가 쓰는 에너지 자체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체중을 유지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체중을 빼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근육이 감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증가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만성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어느 정도 지키시는 게 꽤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운동을 어느 정도 권장하냐? 굉장히 그냥 그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이 두 가지만 체중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유산소 운동은 주당 중등도, 중강강도 운동 150분 또는 고강도 운동 75분 이상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고강도 운동 1분이랑 중등도 운동 2분이랑 같은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중등도 운동은 어느 정도, 중강강도 운동은 어느 정도냐? 최대 심박수의 64% 76%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최대 심박수라는 거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래 예를 보면 50세 남자의 중등도 운동이라 그러면 220에서 50을 뺀 것이 앞에 있죠. 170 정도 될 텐데, 저게 최대 심박수라 그럽니다. 심박수는 이런 워치 같은 거 하나 사시면 쉽게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0.64, 64%, 0.76 요 사이를 보면 대개 50세 남자는 109회에서 130회 정도의 분당 심박수가 나오면 중등도 운동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데 대략 한 120회에서 130회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 큰 근육 위주로 하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다리, 엉덩이, 등, 복부 이런 코어와 다리, 엉덩이 쪽의 근육을 갖다가 많이 강조를 하고요. 거기에도 이제 가슴, 어깨, 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부위당 주당 2회나 3회 정도를 보통 권장을 하죠. 한 번 할 때마다 오늘 하고 내일 해서 2회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 번 하고 나서 보통 48시간 정도는 뛰고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좀 주면서 2회를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근육별로 보통은 8번에서 12번 정도, 중간 강도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세트로 하시라고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약은 그냥 아무나 먹거나 주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도 비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체질량 지수 30에 해당합니다. 그 이상인 경우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30이 되지 않더라도 27이 넘어가면 동반 질환이 있을 땐 고려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고려를 하고, 비만으로 인해서 합병증 위험이 높은 경우도 고려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이 된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무조건 비만을 약을 쓰세요 이렇게 바로 간다기보다 생활습관 개선, 식사랑 운동으로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해보는 기간을 가져갑니다. 근데 한 6개월 이상을 갖다가 그렇게 계속 시도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대개 생활습관 개선으로 이것저것을 갖다가 고치려고 할 때는 최대한 6개월까지 기다려보거든요. 6개월을 꾸준히 해도 의미 있게 충분히 체중 감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약을 쓰시라, 위의 기준에 해당되신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꽤 많이 나고, 사실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약의 이름을 갖다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요새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라서 조금 적어놨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식욕 억제를 하는 것이 이 약들의 기본적인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약 한 가지 올리스테이라는 것만 지방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제가 이제 네모안에 써놓은 것은 조금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비만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고요. 모든 비만약은 식사와 운동의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됐을 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만약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입니다. 즉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만약은, 특히 요새 새로 나왔다는 약들을 쓰시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체중이 빠지는 걸 갖다가 기대하시거든요. 한 2, 3개월 내에 엄청나게 살이 빠지는 걸 기대하시는데, 그런 드라마틱한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꽤나 오래 써야지 꽤 많이 빠지게 됩니다. 먹는 약으로 식욕 억제제 한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그 중에 이제 큐시미와 컨트라브 이 두 가지 약이 있는데, 우리 중추신경 이제 뇌랑 이쪽에다 작용을 해가지고 식욕과 식탐을 줄여주고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큐시미아인데, 왜 대표적이라고 했냐면은 먹는 약 중에서 효과가 체중 감량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말씀드렸고,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우울이나 불안 같은 그런 어떤 정신과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약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컨트라브라는 약이 또 있고요. 요거는 이제 충동적인 식사 억제에 좀 효과적입니다. 식탐이라 그러죠. 이거는 비향정신성 의약품이라서 그런 점이 좀 좋긴 한데, 효과에 있어서 큐시미아가 조금 더 좋고,
큐시미아가 하루 한 번만 드시는 거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큐시미아라는 약이고 네 가지 용량이 있고 실제로는 한 두 가지 용량을 이제 유지하면서 쓰게 되고요. 이게 컨트라브라는 약인데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의사의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새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GLP-1 유사체라는 것인데요. 삭센다와 위고비라는 약이 대표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경구용이랑 비슷하게 중추신경에 적용해서 식욕 식탐을 줄이는 거와 더불어서 위장에서 음식이 넘어가는 그 위장관 배출을 지연시켜 가지고 포만감을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삭센다라는 약이 꽤 오래 쓰였는데요. 매일 한 번 주사를 하는 것이고 오래 썼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 용량도 조절이 유연합니다. 위고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요새 굉장히 이제 각광받고 있는 비만약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이고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비만약 중에는 먹는 약이랑 주사제 다 합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삭센다라는 펜이고요. 저 앞에 뚜껑을 열면 이제 바늘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보면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다이얼이라서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약들은 다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통은 배나 위쪽 팔 혹은 허벅지 쪽에 이제 매일매일 주사를 하게 됩니다. 요새 가장 각광받는 위고비란 약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랑 위팔, 허벅지에 맞고 한 달에 한 번씩 증량을 갖다 양을 늘려가게 되어 있고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month 4라고 되어 있어서 1.7, month 5, 2.4 이 정도 되어 있는데 1.7 정도 돼야지 의미 있는 체중 감소가 일어나거든요. 위고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2, 3개월 만에 체중이 별로 안 빠졌어.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한 6개월은 써야 제대로 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연구는 한 68주, 그러니까 1년 하고도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보통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체중 관리는 조금 고려할 게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쓰는 약물이 많기 때문에 이 약들을 쓸 때 약물과 상호작용 고려를 좀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중 감량을 할 때 많게는 1kg 체중 감량했을 때 30% 정도가 근육이 빠지는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근육이 굉장히 소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고려를 해야 돼서 빠른 체중 감량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약들이 사실 한 75세 이상에서는 연구가 없고요. 65세 이상도 연구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분들이 이 약을 썼을 때 안전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은 잘 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약을 쓰겠다 그렇게까지 해서 나 체중을 빼겠다라는 것은 조금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의사와 잘 상의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